아들은 날 안아주며 울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믿어줘요. 그래서 난 내 집을 내줬어요. 근데 그날 밤, 손자는 아프지도 않았고 며느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걸.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두세요. 이건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이야기니까요. 나는 이서윤 66.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지금껏 단 한 명,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 식당 설거지, 공장 야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손톱 밑에 끼인 때를 보며 이것도 다 우리 아들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다. 나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도 아들 내외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지냈다. 많지 않았지만 아들이 바쁜 걸 아니까 괜찮았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손자 얼굴 보러 가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다. 며느리는 평소에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야? 사실은 오빠가 많이 힘들어요. 오빠, 며느리는 내 아들을 그렇게 불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사에서 투자건으로 큰 손해가 났대요. 책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손자도 병원에 실려갔어요.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 뭐, 우리 손자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다. 지금은 괜찮은데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요. 근데 돈이.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았다. 얼마나 필요한데?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며느리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내가 가진 유일한 것. 이 낡은 아파트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다. 개구쟁이 같던 그 웃음.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잘 살게 해줄게라던 그 목소리. 결국 난 말했다. 도장 줄게. 집도 담보로 써.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족이란 이름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았다. 거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 집은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었다. 평생 이 집 한 채가 전부였던 나에게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손자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 설득당했다. 나는 서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게 이 집 한 채뿐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 여보, 이 집만은 꼭 지켜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손자가 아프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엄마 아니겠나?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며느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약속한 장소에 허겁지겁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어머니,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끝났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는 가슴 한편이 짠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가족 아니니. 손자는 좀 어때? 네,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몇 마디 인사를 더 건넨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뒷모습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지만 나는 그저 남편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 집이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창백한 얼굴,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급하게 돌아서던 뒷모습. 뭔가 이상했다. 손자가 많이 나아졌다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뒤척이다가 나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손자가 입원했다던 병원. 며느리가 말했던 그 병원 이름을 겨우 기억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소아과 입원 환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준이요. 5살. 손자 이름을 말하자 상담 직원이 잠시 침묵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 어르신 그런 환자는 없는데요. 최근 한 달 내원 기록도 없으시고요. 네, 그럴 리가. 분명히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혹시 다른 병원 아니실까요? 저희 병원엔 해당 환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서둘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그런데 이번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꺼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민준이 괜찮아? 엄마 좀 연락해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었다. 하지만 둘 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다. 창밖은 어두웠고 아파트 안은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새벽 나는 깨달았다. 내가 속았다는 걸. 손자는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 간 적도 없었다. 그럼 회사 일은? 투자 손실은? 그것도 거짓이었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나를 속인 건 다름 아닌 내 아들과 며느리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나는 혼자 울지 않았다. 사흘 동안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전화기만 붙잡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둘 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는 읽지도 않았다. 넷째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전직 경찰이었던 간호사 동기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가 젊은 시절 병원 청소 일을 할 때 만난 친구였다. 정년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로 내 사연을 들어줬다. 서윤아,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손자가 병원에 없었던 것, 며느리와 아들이 연락을 끊은 것.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났다. 전화 너머로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다. 서윤아, 들어봐.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응? 이건 범죄야. 사기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범죄, 사기. 내 아들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볼게. 넌 일단 증거되는 거 다 모아둬. 통화 기록, 문자, 통장 내역 전부. 정수기는 단호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담당 형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 사건 많습니다. 가족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사칭이 아니라 진짜 제 아들이에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더 복잡해지네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윤아, 찾았어. 뭘? 내 아들. 지금 제주도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주도? 응. 그런데 정수기는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뭔데?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줄게. 조사 끝에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아들은 이미 제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정확히는 며느리의 성을 따서 새로운 주민등록을 만들었다. 회사도 그만뒀고 손자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곁에는 내가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다. 며느리는요? 그게 며느리랑 그 여자랑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정수기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CCTV 캡처 화면이었다.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벗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애초에 결혼 사기범이었어. 내 아들도 공범이고 머리가 멍해졌다. 며느리가, 그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나는 직접 제주로 내려갔다. 정수기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탔다. 주소는 이미 확인해뒀다. 해안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펜션 앞에는 렌트카 한 대가 서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여자를 마주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며느리였다. 분명 며느리였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화장도 진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했다. 누구세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야. 어머니야.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전 어머니 없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아들이 나타났다. 엄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왔냐고? 내가 날 속였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린 새 삶을 살고 싶었어.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 며느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나는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여자는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절박했고 똑같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다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남을 속였고 나는 속았다는 것뿐이었다. 그 여자는 말했다. 저 어머님 남편의 딸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남편의 딸?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차분하게 마치 준비해온 대사처럼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실수로 낳은 아이가 있다고. 그게 저예요. 손이 떨렸다. 남편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거짓말이지. 증거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펼쳐 보이는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가 또렷했다.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인 건 맞다.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해서 너를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무릎이 풀렸다. 분명 남편의 글씨였다. 그래서 뭐, 복수하려고 온 거야? 복수는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 몫을 찾으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외면했잖아요. 어머님만 행복하게 사시면서 저는 혼자 버려졌고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 그리고 생각했지. 왜 엄마만 모든 걸 가져야 하냐고. 뭐라고? 엄마는 평생 나한테만 집착했잖아. 나는 숨이 막혔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숨겼던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내 며느리가 됐다는 것. 아들이 그녀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그럼 결혼도 거짓이었어? 결혼은 진짜예요. 법적으로 정식 혼인 신고했으니까.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다. 다만 목적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어머님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한 거예요. 오빠도 동의했고요. 내 재산을 빼돌린 이유도, 나를 속인 이유도 모두 연결돼 있었다. 정수기가 뒤에서 나를 붙잡았다. 서윤아, 진정해.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어머님, 사실 대출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저희는 어머님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뭐?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럼 모든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시고요. 그들은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래야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으니까. 치밀한 계획이었다. 손자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돈을 빼내고 연락을 끊고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린 뒤 치매 진단을 유도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는 것.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엄마,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이미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다. 내가 키운 아들은 어디 가고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다. 나는 평생 병원에서 증거를 다루던 사람이었다.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청소부로 일하면서 의료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문서 하나, 서명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기록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대출 서류, 며느리가 울며 부탁하던 그날의 녹음까지. 나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증거를 남겼다. 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 너희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까지 다 들어있어. 경찰한테 이미 넘겼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설마. 그래. 설마가 사람 잡더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날 바보로 봤지? 늙고 약한 엄마라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난 너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 그리고 훨씬 많이 배웠지. 정수기가 옆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 펜션이에요. 용의자 2명 확보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정수기가 막아섰다. 어딜 가려고? 전직 경찰 앞에서 아들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모든 통장을 동결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단 1시간도 자지 않았다.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달려갔다. 창구 직원에게 모든 통장과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문제예요.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서류를 처리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유언장을 다시 썼고 아들에게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 유언장을 작성할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나 이서윤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며 아들 김태준에게는 법적 유류분 외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아드님께 일부는 가게 됩니다. 알아요. 그것마저 막을 순 없다는 거. 근데 그 외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전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이서윤이에요.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었다. 사기, 문서 위조, 배임 혐의. 형사는 말했다. 어르신이 남겨주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통장 내역, 그리고 병원 확인서까지. 덕분에 수사가 빨리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면회 신청을 했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할게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아들은 내 앞에서 무너졌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한 번만. 일어나. 제발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일어나라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매달렸다. 엄마, 나 감옥 가면 안 돼. 민준이는 어떡해?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 나는 비웃었다. 손자 아프다고 거짓말할 땐 민준이 생각 안 했어? 나한테 집 담보 잡게 할 땐 민준이 생각했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내 엄마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태준아, 난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아빠 없이도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일했지. 손톱 밑에 떼끼고 허리 아파서 밤새 신음해도 참았어. 다 너 때문이었어. 엄마. 근데 너한테 난 뭐였어? 그냥 돈줄? 이용할 수 있는 호구?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야.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아니면 난 뭐야? 그건 내가 알아서 찾아.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나는 조용히 산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다. 가족에게 속은 노인들, 자식 때문에 재산을 잃은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이잖아요. 용서 안 하세요? 가끔 누군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회는 이미 평생 했어요.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은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작은 원룸에 살지만 마음은 홀가분하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간다. 며칠 전엔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일본 오사카.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복지관 게시판에 붙였다. 다들 놀라며 물었다. 어머님, 혼자 가신 거예요? 응. 혼자 가니까 더 좋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나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식을 용서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등을 돌렸을까? 정답은 없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다만 나는 확신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진짜로 살기 시작했다.